연구개발 도전성 창의성 이 문제를 지난 한 2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또 연구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투자의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평가라는 건 어떤 보상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잘 디자인이 돼야지 연구자들이 좀 기운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알고 있는 이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의 그 차이점은 평가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평가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연구과제 팀으로 했지만 예를 들면 학생이 2명이 있다고 쳐서 어떤 애는 30점에서 시작하고 어떤 애는 60점으로 시작하면 아 A가 똑똑한 애구나 하는데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인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끝에 가서 마지막 평가할 때 봤더니 얘는 뭐 그 처음에는 60점 받은 애가 해봤더니 실제로는 뭐 한 25점 정도 더 이제 증가를 했고 얘는 처음에는 30점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60점으로 하니까 거의 2배 더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발전한 거를 가지고서 평가를 더 높여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율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에버리지를 내면은 물론 A가 당연히 우수하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거를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B한테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렇다면 A는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72점을 받은 사람이고 저쪽은 49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성적을 적게 봐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러닝 커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임프루브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점 맞던 애가 60점 맞긴 쉽지만 80점 맞은 애가 90점 맞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중치를 둬가지고 변화한 양을 해버리면 이제는 거꾸로 A가 더 훌륭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비교할 때 그냥 에버리지만 놓고 보거나 아니면 맥스랑 민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모르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팀이 더 나은가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 뭘 보고자 하는가 그냥 평균적인 능력을 보고자 하는지 아니면 변화의 속도를 보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왜 연구자들이 도전성, 창의성 평가 좋지만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해봤자 어차피 잘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전을 안 했는데도 평가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A랑 D는 사실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게 A. 그렇지 않은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는 거 D.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이 없을 텐데 문제는 창의적이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평가는 하로 나온 B라든지 아니면 별로 노력 안 했는데 그냥 평가 좋게 나온 거 C.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잘못된 경우를 어떻게 캐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0개 연구 과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거는 50%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1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개가 실제적으로 정말 도전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이제 통계에서 얘기하는 false negative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데 평가 시스템에서 그걸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는 경우 이게 false negative인데 그걸 우리가 roughly 이제 2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false negative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도전적이지 않은 과제인데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비율을 5%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1000개의 연구 과제 중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경우가 얼마냐면은 여기서 100개에서 처음에 20에서 80이니까 100이죠. 그런데 이게 5%이기 때문에 사실 아닌 것까지 45개가 더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25개인데 그 중에서 진짜로 제대로 평가받는 경우 그러니까 false negative를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는 경우는 겨우 80개 125개 중에서 그러니까 64%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평가가 제대로 안 된 비율이 9%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다른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은 연구자들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성이라는 거죠. 뭐냐면 얘는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평가가 잘 나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면은 그잖아요. 얘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도 점수 잘 맞네 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의 연구자들이 불만을 갖는 거는 성실 실패를 용인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은 연구를 가지고서 그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평가가 잘 나오니까 그럼 내가 굳이 열심히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그 인상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적 연구 개발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2년에 도전성 강화 방안에서 나온 그 정의에 따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문적으로 새롭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거나 아니면은 산업적인 활용도가 아주 현격하게 높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앞에 얘기한 그 세계 최초랑 세계 최고는 어떤 과학과 기술의 어떤 차별성이죠. 최초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고 최고라는 건 이제 기술에서 중요한 평가인데 그래서 이제 혁신 도약형 연구 개발 사업에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자 그래서 이게 나왔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거는 사업 단위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개별 연구 과제를 특정하여서 이거를 혁신적이고 도약형 과제라고 지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전적 연구 개발할 때 저는 항상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리스키 아니면 챌린징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연구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를 주고 연구자랑 시민이랑 따로 이렇게 그 설문을 했더니 공통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표현가 뭐냐 했더니 이제 연구자랑 일반 시민이 대부분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전적인 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들어가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도전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독창성이고 굉장히 포지티브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전적인 연구 개발하면 굉장히 막 장밋빛처럼 굉장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또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은 그거를 실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반대로 시민들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다시피 실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적 연구 개발에 어떻게 보면 양면의 하나가 당연히 하이 리턴이지만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스크 측면은 거의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구자와 시민 격차들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나 독창성, 기초연구 이런 좋은 얘기들은 굉장히 모두가 다 도전적 연구개발 이런 거야 하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 뭐 실패라든지 그런 부분 리스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낮게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도전적 연구 개발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이제 양을 지향하고 질로 가야 된다 해서 지난 한 3년 정도 이 질적 평가가 굉장한 커다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시겠지만 추격에서 탈추격을 가려면은 이제 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도전적 창의적 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성실 실패를 용인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딜레마가 도대체 성실 실패를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이제 아시아경제 칼럼에 썼던 건데 다이아나 나야드라고 그 2013년에 여성 최초가 아니라 그냥 세계 최초의 보통 이제 여성이 뭘 하면은 최초의 여성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죠. 가장 장거리로 그 샤크헤지라고 해가지고 그 상어 보호막 없이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28살이던 1978년에 이걸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영계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장거리 수영 선수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30년 동안 다 잊고 있다가 어느 날 60살이 딱 되던 시점에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다시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그때 못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장거리 오픈워터 스윙에서는. 근데 이거를 그때 실패하고 그리고 수영계를 떠났는데 이걸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160마일이니까 어마어마 긴 거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하룻밤 이틀 걸려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성실 실패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성실 실패가 그냥 예를 들면 하다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도 안 된 거를 성실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제가 연구자들한테 너무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연구개발 성실 실패 인정 재도전을 위한 공청회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를 예를 들면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 보면 뭐 산업부 과제도 하고 미래부 과제도 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걸 실패라고 성실 실패라고 하는데 저기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평가체제 개선, 아까 성실 실패 그 인정 얘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연구자의 도덕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고 이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도덕성이 확보된 연구자한테만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적용 대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거를 특정 연구 사업에만 해당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혁신 도약형 사업에 적용시키는 게 이제 파일럿으로 나온 거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원래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전체 연구 개발 사업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가의 딜레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전적인 평가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연구 목표를 평가 기준에 연구 목표의 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 쓸 때 예를 들면 이거 10년 후에 도저히 뭐 생길 수도 없을 것 같은 거를 도전적인 목표라고 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챌린징 하는 거랑 오버 프로미싱 하는 거 이 사이의 구별이 참 어렵지 않은가 해서 실제로 이 정치경제학자인데 60년대에 그 세계은행에서 그 개발도상국에 많이 이제 원조를 줬는데 봤더니만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 실패한 주요 원인이 다들 세계은행에 그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원조 자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버 프로미싱을 했다는 거죠. 이거 세우면은 뭐 우리나라 뭐 빈곤율이 뭐 10%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오버 프로미싱 한 그런 과제는 다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정말로 챌린지를 한 그런 과제는 또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한 4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그 정부 R&D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32.1% 다음에 그러니까 획일적인 사업 그 다음으로 얘기된 게 이분법적인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것도 뭐냐면은 성실 수행 또는 실패 용인 제도가 효과를 낼 거라고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되려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적의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돈을 주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계도 당연히 이제 도덕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가 90%가 정말 연구자다운 연구자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대감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 지금 현실은 굉장히 지금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실 실패는 이건 사실 연구자의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비대칭성의 문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연구자들 평가할 때 좀 비정하지만 왜 산출물을 갖고 평가하냐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연구자들의 노력은 사실 모니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비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비전문가들이라는 건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평가장에 갔다 보면 사실은 정말 평가의 딜레마라는 건 궁극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제일 잘나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하러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가의 그 연구의 노력이라는 궁극적으로 모니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자들은 성과로 승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안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사후 평가에 있어서 리스크는 굉장히 정반대로 카운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이 리스크를 다시 또 제대로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는데 우리 2006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연구개발 사업 단위긴 한데 거기서 이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 단위마다 평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코딩을 한 다음에 그게 원래 코딩이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팀에서 그 여러 명이
한번 이렇게 이게 정말 하이 리스크인가 아닌가에 관해 가지고 그 카이스트 다른 교수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하고 해가지고 일일이 쭉 다른 점수를 줘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이 리스크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영어로 쓴 논문이라서 영어로 돼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구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만은 실제로 2006년부터 2012년 데이터를 쫙 봤는데 이거를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쭉을 하게 되면은 그 이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차이가 그 하이 리스크인 경우 오히려 더 점수가 안 좋거든요. 마이너스 0.00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 하이 리스크인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에 그런 게 있어서 점수를 조금 더 줬더니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면은 뭐 좋게 보이고 실패하면 나쁘게 보이고 이런 걸로 그냥 사후 평가 때 전혀 리스크를 감안 안 하고 평가를 하면 도전적인 게 어차피 평가를 적게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사후 평가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전문가들이 이건 사실 성공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봤더니만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이죠. 이제 어떻게 이제 실패 지식을 자산화할 것인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키스텝에서 R&D, I&I의 이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연구과제 끝나면은 이렇게 막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쁜 와중에 대충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오픈엔디드로 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들어가는데 실제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조금 더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떤 실패 정보가 유용한 것이 바텀업으로 이거에 그 인풋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실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인데 제가 여기 약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뭘 보다가 보상과 제재의 균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한 애한테는 제대로 주고 안 그런 애한테는 안 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소동파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상을 줄 때는 의심이 되더라도 그냥 줘버려라. 그래야 은혜를 널리 펼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벌을 줄 때는 의심이 있으면 벌을 거둬라. 그래야지 그 벌을 줄 때 그 엄중하게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게 주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를 줄 때는 확실하게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하게 줘도 괜찮은데 제재를 할 때는 정말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상과 제재가 이게 지금 균형이라는 게 제가 half and half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보상이 가지고 오는 그 임팩트하고 제재가 가지고 오는 게 예를 들면 여기가 10이고 여기 플러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비슷한 규모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30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창의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에머빌은 그 하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의 유명한 심리학자고 창의성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시멜로 실험은 아시겠지만 그 꼬마애들 이렇게 옛날 이게 70년대 스탠포드에서 맨 처음 시작한 건데 사실 마시멜로보다 사실 사탕이랑 다른 것이 더 많이 쓰였다는데요. 처음에 마시멜로 주고 너 15분만 견디면은 2개 더 줄게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얘를 트랙을 해봤더니 뭐 그 비만도 덜 걸리고 뭐 하버드 같은 그런 좋은 대학에도 더 많이 가고 그런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마시멜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보상을 기다리고 참는 애들이 굉장히 성취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이 폴라로이드 실험은 뭐냐면은 이 그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건 90년대 한 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 애들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잘 요약을 하면은 폴라로이드 지금은 안 쓰죠. 우리는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인스턴트 카메라니까 굉장히 애들이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책을 읽고 서머리 하면은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갖고 놀게 해줄게. 그게 A. B 그룹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네가 폴라로이드 갖고 놀든 아니면 책을 읽은 다음에 서머리를 해야 되지만 그걸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마시멜로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A 그룹일 경우 이 서머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서머리 한 그 결과는 그 뉴욕에 있는 그 10명의 교사들이 다 채점을 했다고 해요. 그 어떤 창의적으로 서머리 한 그 결과를. 그러면 우리가 마시멜로 실험에 따르면 A그룹이 더 잘했어야 됐는데 이 결과에서는 B그룹이 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한 거죠. 여기서는 책을 읽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폴라로이드랑 그를 갖고 놀 수 있다라는 그런 보상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책을 읽은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잘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두 번째 애들이 더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창의적인 연구를 할 때 그냥 적당한 거는 그런 식의 마시멜로우 그런 식의 보상이 중요한데 굉장히 여기 보면 하이스트 레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그 스트링이 없는 그냥 애들이 두 번째 그룹처럼 그냥 폴라로이드 갖고 싶으면 그거 하고 그 읽고 싶으면 읽고 이런 식의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 보면 휴리스틱한 그런 태스크들은 어떤 거냐면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얘기하고 그 알고리즘이 한다는 거는 보다 리니어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이거 끝나면 뭐 빵 굽기 하면 이거 끝나면 저거 가고 이런 건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포머티브한 것들 위어드가 아주 픽스드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그 창의성이 중요한 휴리스틱 태스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할 때 이거의 과제가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떤 보상을 딱 정해놓는 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소위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보상이 미리 이렇게 정해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챌린지라는 거죠. 그 여기 말씀드린 그 비례 원칙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총을 쏘는데 핵무기 갖다가 이렇게 쏘면 안 돼. 핵무기로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실수인데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이러면 연구자들이 사기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를 든 것이고요. 그 아까 말한 실패 지식을 제대로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 도전성,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약간 보다 더 이렇게 그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에서 마지막 부록을 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기초연구의 정의나 원천연구의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고 다행스럽게 그걸 기재부나 다른 R&D 수행부처들이 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연구 같은 경우는 8가지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그 중에 5가지 이상이 되면 원천기술로 하고 예산배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자신있게 한번 정의를 따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그 사전의 정의에서 도전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도전은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의 맞섬이라는 그 정확한 사전적 정의가 있고 창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새해 그 슬로건이 뉴 챌린지입니다.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계속 어려운 사업을 하거나 기록갱신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으로 새 슬로건을 정했고 애플사는 다 아시다시피 싱크 디퍼런트, 창의입니다. 삼성은 도전이고 애플은 창의를 갖고 있죠. 정확하게 모든 사회적인 통념이나 모든 일반도 아는 도전적 정의와 그런 창의적 정의는 지금 말씀하신 선두적 정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초안처럼 한번 찾아봤는데요. 찾아본 게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도전적 연구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연구. 사전적 연구에 충실하게 만들어봤고 창의적 연구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가는 연구. 저는 도전적 창의적 연구 개발의 평가 방안을 만들 때 정확하게 도전적 연구가 뭔지 창의적 연구가 뭔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그 도전적 창의적 연구 개발 사업이나 과제를 이렇게 선택할 때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합당하면 바로 이 과제나 사업으로 하고서 평가 방안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혁신 도전형 R&D도 있고 다 봤지만 정확하게 원하는 현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실패도 곧 자산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도전적 창의적 그 정의가 조금 그냥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판단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보다 저는 진도관리나 연차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은 평가자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지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항상 받는 것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불안감 때문에 이 연구에 매진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거나 자꾸 창의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낮추죠. 그렇기 때문에 진도 관리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도 관리할 때 평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심 있는 사람도 와서 보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진도 관리를, 개방형 진도 관리나 연차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자신 없는 부분도 얘기하다 보면 점점 그 약점을 노출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불안감도 해소되고요. 그래서 그런 진도 관리를 더 중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창의적인 과제나 도전적인 과제를 했을 때 이해도가 평가위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만 아니라면 과제 신청자가 바로 그 연구자, 평가자 풀을 제시해서 그것을 좀 주요하게 다뤄서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파격적인 것은 그 중에서도 정말 모든 연구자들이 이건 고위험 연구과제다, 고위험 연구과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평가 결과에 미흡을 빼버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전성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에 잘 안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정부 투자, PBS자에서 좀 없기도 했고, 도전했다가 안 되면 평가도 안 되고 창의성을 하려니 잘 창의적인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연구원도 그렇지만 쭉 지금까지 연구해온 거를 내린 결론,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 이제 남들이 하는 연구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조금 남들이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포기했거나 잘 못하고 있는 거, 근데 하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많이 조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과제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할 거냐. 어쨌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되려면 첫 번째 그 연구의 목표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 된다. 여기서는 뭐 세계 최고, 뭐 세계 최초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세계 최초, 최고가 아니더라도 아까 뭐 우리 유경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남들이 하다가 포기했다거나 어려운데 성공하면 좋은 거, 이런 것도 포함해서 목표를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목표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려니까 이 기획 단계에서 정말 목표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제 수행 단계인데, 저희가 이 과제 관리죠. 과제 관리인데, 저희 연구원에서 보면 연구를 잘하는 연구자들 보면 과제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연구 인력이 딱 있으면 그 연구 인력 개개인한테 딱 세부 목표를 어사인을 하고, 그걸 월별로 이렇게 주별로 쪼개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과제 관리를 목표 중심적으로 주어진 인력과 연구비 인프라를 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연구 관리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 논문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보고서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 연구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특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의 경우에 연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출연연구소에서 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해서
출연연구소에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출연연구 잘할 거냐 해서 막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 거버넌스 연구를 많이 합니다. 거버넌스를 바꾸고 뭐 예산제도를 바꾸고 막 이런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그 실험실 단위로 들어가서 그 실험실 안에서 연구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속에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새롭게 이건 예상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이거 이상하다 해서 다시 도전하고 이런 그 안에서의 도전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공간이 이제 실험실인데 랩인데요. 그 랩을 공간으로 어떻게 도전성과 창의성을 높일 건가 하는 연구가 거의 없어요. 이른바 이제 과학 창의성에 관한 연구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 관리와 과학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하다 보면 이 아까 뭐 성실 실패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지표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획 단계, 과제 수행 단계, 마지막 그 결과 나와서 활용하고 이런 단계까지 단계별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 플러스 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기획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연구 관리나 연구 기록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되면 평가 지표 개발과 같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상을 놓고 보면 그것이 단일한 과제가 있고요. 이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입니다. 이제 과학적 지식을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뭔가를 발견하기 위한 그런 과제도 있을 거고 기술인데 이게 되면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한 과학 지식, 단일한 기술 이렇게 접근하는 도전적인 창의적인 과제가 있는데 사실 출연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비가 좀 제한돼 있고 또 50% 정도만 정부가 주는 상태에서 그런 연구의 폭을 상당히 넓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나 한 두세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대상이 되지만 그 부분이 출연연구소 경우에 대학의 경우에는 많습니다. 출연연 경우에는 조금 특히 산업기술 위주로 하는 데는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또 고민하는 거는 이 생태계적 시스템적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연구에서 융합연구단을 해서 미래선도형으로 해서 100억씩 6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저 여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걸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기획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기획을 하는데 거기 이 과제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기술이 10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안 했거나 남들이 하다 포기했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만 개발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공정이 붙어야 되고 시스템이 붙어야 되고 이게 산업화가 되려면 다른 요소들이 같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개발하면 이것이 쓰이려면 언제 쓰일지도 모르는 그래서 별로 창의적인 연구인데 활용이 낮은 이런 연구라서 그래서 그 관련된 산학연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 산업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을 혁신하려면 어떤 공정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거기에 요소 기술이 어떤 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대형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과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정부 차원에서도 키스텝 차원에서도 이런 도전적 창의적 과제가 단일한 과제인 경우도 있고 그런 기술들을 요소 기술로 해서 크게 뭔가 생태계를 이루거나 시스템을 이루거나 뭔가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의 도전적 창의성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개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연구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저희 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 거기에 붙어서 하는 연구자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뭐 평가를 잘 받은 연구원도 있고 그 중에는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연구원들도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성과들이 나와서 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매년 평가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과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 매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이 도전성 창의성을 높일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평가도 좀 단연도 평가제도, 그다음에 논문 특허 이 기술료 말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을 좀 개발을 해보고 있는데요.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 연구 사업도 단연도 연구비, 단연도 평가제도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일 기술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기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도전적이고 혁신 창의적인 분야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이미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사실 이 중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남들이 하는 연구를 하지 마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연구 목표라도 방법이 다르다든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리고 같은 방법이라도 목표가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걸 세밀하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미 네트워크화가 돼 있어요. 블록화가. 그래서 거기에 안 껴주는 거죠. 이미 상당한 어떤 하나의 큰 대형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도전하는 연구가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복성이나 이 평가자들의 네트워킹, 자신들의 블록을 만들고 이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이런 도전적인 창의적인 연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좀 이 도전적인 창의적인 연구를 조금 더 분류한 다음에 이 어느 정도까지 이 중복성을 허용할 거냐라는 문제를 같이 봐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가자 구성이나 과제 평가 방식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보상 문제, 제재 문제 김정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공정성에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놓고 상대평가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공정한 거에 나오면 도전성 창의성이 잘 안 되고 이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연구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나쁜 연구를 막는 나쁜 실패 좀 게으른 사람 뭐 좀 잘 안 되는 이런 걸 막는 데는 상당히 달하는데 우수한 연구 또 우수한 연구자 도전적인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보상 시스템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분야는 특히 다 평가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감하게 정말 그 중에서 우수한 연구자, 우수한 연구를 골라내서 보상을 과감하게 해주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파급 효과가 조금 안 되는 연구자들의 문제를 다 덮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정성이 아니고 좀 더 전문성 쪽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잘하는 연구자, 잘하는 연구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서 그쪽의 파급 효과로 다른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평가가 움직여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